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이제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부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오늘 62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변화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230억 매수를 하면서 사실 오늘 코스피는 크게 매수 매도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75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매수 매도 없었고,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코스피 2440포인트고요. 확실히 이제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을 지금 뚫어가지 못하는 채로 계속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21선 근처까지 지수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내려가는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이제 화요일까지 왔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정도는 이제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 그다음에 폐장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연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코스피가 뭔가 반전을 꾀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겨우겨우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크게 매수 없었고요.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도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연말 이후에 연초에 들어갔을 때 과연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또 매수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오히려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또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였습니다. 금융 투자의 매수세는 사실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단기의 이 매수세일 가능성이 크고요. 26일이 배당 기준일이죠. 그래서 26일 이후에 27일에 대량으로 물량을 빼면서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시장을 그냥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뭔가 기대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680포인트고 어제와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75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970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강했고, 나머지는 연기금 투자자 조금 들어왔고, 크게 투신 조금 들어왔고,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연초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상해 종합은 좀 올라갔고요. 니케이는 보합 수준, 나스닥은 또 한 번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다우 나스닥은 확실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계속 문제인데요. 환율이 1460원입니다. 7.4원 올라서 1460원으로 지금 마감이 된 것 같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계엄 사태 때의 그 피크를 넘어서서 계속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형상이고요. 11선과 5일선을 이제 받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가장 제가 우려스럽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7원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높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채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유 자산들을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기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를 팔고 한국으로 이제 유입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쉽사리 그 상황이 해결될 만한 정세도 아니고, 우리 국내 이 시장들이, 상황들이 또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원달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안화도 지금 200원이고요. 유로도 1518원이고요. 네, 일본의 이 엔화도 929원입니다. 모든 지금 환율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점점 더 그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물 지표는 네, 미국 증시 크게 지금 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 네, 오늘은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양 증시는 크게 지금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 3.5달러 부근까지 올라왔고 국제유가도 70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당히 이제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천연가스는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은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가스에 대한 그런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가스에 대한 가격과 그 다음에 원유에 대한 가격이 모두 US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면 원화 가치가 지금 10%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입을 할 때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뛴다든지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환에 대한 이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거에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6%대로 지금 올라왔고요. 한 달치를 보았을 때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네, 미국의 이 금리가 시장금리가 계속 높다라는 것이고 기준금리와는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FMC는 기준금리를 더 내릴 만한 명분이 이제는 없어 보이고요. 내년에 있을 FMC에 대한 그런 이 금리 정책이 점점 더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에 대한 상승률도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가 많이 발행되었을 때 당연히 국채 가격이 다운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제 투기성 이 매도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힘든 방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되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지표를 보아야 될 것이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보시면 12월 24일에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자, 전달 대비해서 12포인트가 빠지면서 항상 이제 100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88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있는 그런 정치 이벤트 때문에 이러한 지표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비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결국엔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환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당을 하려고 한다. 그것도 이사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율이 계속 높았을 경우에는 이제 수입하는 물가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것 또한 이제 물가의 상승으로 이렇게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물가 상승이 또 촉진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면에 이 칼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시장을 보고 넘어갈 건데요. 확실히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20원 상승해서 0.66% 상승했고요. 18,2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 초반에 상승을 좀 하다가 좀 주가가 밀리면서 보합 수준까지 하락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특별히 많지 않았고 18,32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40원 정도 조금 높아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속적으로 좀 올라갔지만 뭔가 거래량이 부족하고요. 오늘도 450만 주로 거래 마무리되었고 이틀 정도 해서 700원 가까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평소에 힘을 받아서 올라갈 만큼 그런 강한 수급도 아니었고 그런 폭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 하락 빈번하게 반복되던 그런 움직임과도 유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 라인을 이제 더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한 방이 좀 필요한데 그 한 방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그런 원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코스피 전체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량을 많이 이탈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거나 물량을 이제 계속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차장고 상환이 대량으로 되면서 매도로 잡히긴 했는데요. 최근에 대차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서 좀 이제 진짜 물량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24% 정도의 외국인 투자자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24만 주 플러스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수급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를 매수했는데 오늘도 연기금 투자자가 12만 주를 매수하면서 연기금 투자자의 이 매수세가 그래도 지금 16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 많이 빠졌던 연기금 투자자 물량이 다행히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이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매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었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상 지금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확실한 소식이 한 방이 나온다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좀 루즈한 상황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시 리스크에 의해서 다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좀 이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힘을 받아서 에너빌리티가 좀 집중적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거는 계속 제가 소식을 기다려보고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특별하게 오늘 상승 없었고요. 보합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는 체결이 135만 주 정도로 오늘도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환 체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급 자체가 특별하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대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하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소스가 필요하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거래원도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종목 상세로 갔을 때도 네, 오늘 대차에 대한 상승에 의해서 매수가 좀 더 들어왔다. 그래서 23.96%까지 이렇게 보율이 잡혔는데요. 뭐 대차 상황과 대차 증가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특별하게 더 주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증시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바로 종목에 대한 소식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좋은 소식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은 이제 남양주 열병합발전소에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610억 정도의 규모였고요. 18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인 초대형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이죠. 그래서 전기 터빈과 발전기를 한 개씩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남양주 열병합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 난방을 위한 열 공급을 위해서 추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계속 터빈, 전기 터빈 관련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가스터빈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산에 집중되어 있던 이 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완벽하게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복합화력 전기 터빈을 발전기와 함께 이제 6기를 수주를 했고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4기 이상의 복합화력 기자재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익률이 괜찮은 그런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시장도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아직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28개가 LNG 발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사업에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이고 석탄 발전소와 이제 이게 또 이제 양수 발전소와 그다음에 수소 발전으로 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상당히 여러 이 사업군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엔 내년 초까지 가서 보고가 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미뤄지는 걸 봐서는 금방 이게 쉽게 보고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야당 쪽의 입맛에 맞게 좀 수정을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가스터빈에 지금 확실히 매년 꾸준히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도 결국 야월 해상풍력 따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가매사와 대형 나셀 조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지멘스 가매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지오솔루션이 이제 해상풍력에서도 꾸준히 매년 수주를 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SMR에 대한 사업이 좀 이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테라파워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체코 원전이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이 체코 원전 이외에는 사실 폴란드 원전도 좀 밀리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와 UAE도 조금 소식이 잠잠한 모습이고요. 필리핀 바탄 원전도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나머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요. 튀르키예와 이런 쪽은 또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웨일즈인가요? 웨일즈 원전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대원전 기술을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탐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루즈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도 이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가 되는데 빠르게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제작성 검토를 했었고 22년에는 소재 제작 착수를 했었고요. 이 제작한 과정에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아이다호주 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 프로젝트인 루마니아에 이제 들어갈 이 소재를 또 착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루마니아 이외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프로젝트 수주가 필요한데 아직 뉴스케일 파워가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는 확실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존의 투자를 받았고 이제 핵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선정까지, 핵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착공을 한다면 엑스에너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기자재 제작을 맡길 것 같습니다. 테라파워도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작성 검토 용역을 맡겼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원자로 외곽이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을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테라파워에 들어가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가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다른 사업자들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나트륨 원자로 인클로즈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어 배럴 요거는 이제 원전 핵심부를 감싸는 구조물이고 가드 베셀 원자로 용기와 바깥쪽에 원자로 용기 바깥쪽에 설치되는 이중 방어막 그리고 내부 지지 구조물을 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준 거고요. HD 현대라는 곳에서 이제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ENSA 쪽에서도 원자로 헤드를 맡았고요. 북미 마르멘은 회전 플러그를 제작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만 모든 걸 주지 않고 HD 현대와 스페인 그 다음에 이 북미 마르멘이라는 쪽에 또 이렇게 기자재를 주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공급사를 좀 다각화시키는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 내에서 기자재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HD 현대 같은 이런 쪽에서 압력 용기와 같은 이런 제작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에 이제 다른 이 기업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버리는 거고요. 스페인 원자로 헤드도 저렇게 스페인 쪽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국적의 그런 공급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테라파워의 첫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나 그 기자재 전체를 턴키로 받은 게 아니라 일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라파워 말고도 이제 뭐 오클로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이 기업들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분 투자를 가장 크게 한 뉴스케일 파워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외에는 사실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24년도까지 왔고 이제 엑스에너지도 구체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라파워도 저렇게 착공에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좀 조급한 것은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는 4세대 SMR이라고 좀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로를 식히는 그런 용매 자체가 소듐, 그죠? 나트륨이라든지 혹은 고온 헬륨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핵 폐기물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열 효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불리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보다 진보한 모델이라서 초기 시장을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잡고 그 다음 시장을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이제 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초기 시장부터 거의 비등비등하게 들어갔고,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이 시장을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테라파워라든지 저런 엑스에너지 그런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뉴스케일 파워에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듀크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이런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에 좀 크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게 몇 달 전이죠. 한 3달 전인가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 이후에, 연초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혹여라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계약 확정 소식이 들려온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그때도 이제 2조 원 규모의 조 단위의 그런 기자재 공급권을 따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힘을 받았었고,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 확실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SMR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푸틴이 계속 이 원전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을 위한 목표로 이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다가 우리가 원전 기술을 공급해 줄게, 우리가 원전을 지어 줄게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이 회유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냉전 시대와 비슷하게 미국과의 그런 신경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대리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 푸틴이 이제 그런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그 세일즈 중에 그죠? 그 수단이 지금 원전이 되고 있고, 중국, 이집트,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 등에 10개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핵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술력을 전파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세계 최강국을 꿈꾸고 있는 미국이 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방국의 컨소시엄을 꾸릴 겁니다. 근데 한국을 지금 배제를 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도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분명히 이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저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도 한번 힘을 합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거고요. 트럼프가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공식화한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대규모의 수주권을 받는다. 확정을 지었다. 그리고 웨이싱하우스의 합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 세 가지만 터져주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계속 애매한 상황이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고환율이 이제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직도 저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금융위기와 IMF 수준의 지금 환율이 지금 도달을 한 거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긴 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국내의 어지러운 상황을 독자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게 트럼프의 원전 협력과 그 다음에 SMR에 대한 그런 수주, 대형 수주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와 이제 미국과의 그런 수출에 대한 점진적인 그런 합의가 타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을 계속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휴일이고요. 하루는 이제 쉬고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어려운 장에서 또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